지혜야, 무섭구나. 제발, 들어가자. 선옥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바다에 흩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선옥의 등을 밀어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짐덩어리 치웠네. 며느리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선옥의 비명은 바람에 흩어지고 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보험 청구 완료. 오늘도 당신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더 편리하게, 더 자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세요. 박선옥은 거실 창가에 앉아 인천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의 나이지만 등은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해운회사 덕분에 돈은 넉넉했지만 가족의 온기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낡은 사진 속 풍경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선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정민수는 그 미소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정민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걸어오는 날이 드물었죠. 어쩌다 집에 들러도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옥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선옥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며느리 윤지혜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 관심은 따뜻함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집안일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선옥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약 관리, 재산 관련 서류까지 모두 지혜의 손을 거쳤죠.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효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혜를 칭찬했고 선옥은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옥은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지혜가 내렸고 아들은 아내의 말만 따랐습니다. 집안의 실세는 이미 며느리가 되어 있었고 선옥은 그저 이름뿐인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하면 지혜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 뒤에는 늘 차가운 미소가 따라왔습니다. 선옥은 점점 자신의 집에서조차 손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집에서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혜가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크루즈 여행 팸플릿이 들려 있었죠. 파란 바다와 하얀 배가 인쇄된 그 종이는 마치 낙원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일렁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게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선옥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차갑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계산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크루즈라니, 이 나이에 무슨 혼자 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머니, 요즘 시니어 크루즈가 인기예요. 편히 쉬시면서 바다 구경도 하시고 좋잖아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관심이 반갑기도 했죠. 혹시 자신에 대한 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에 이런 작은 관심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천만에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정말 좋은 추억 만드실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요. 지혜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선옥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입가의 미소는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팸플릿을 톡톡 두드리며 지혜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노인만 정리되면 모든 게 내 것이야. 회사도 재산도 이 집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추락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선옥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죠. 꿈속에서 계속 바다가 나타났고 누군가 자신을 밀어내는 악몽을 꿨습니다. 인천항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크루즈선은 거대한 백색 건물처럼 우뚝 서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배의 모습은 웅장했습니다. 선옥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부두에 섰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선옥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선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심히 승선하세요, 어머니. 계단이 가파르니까요. 지혜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편히 쉬세요, 어머니.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선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일까? 하지만 지혜는 이미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웃으며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겠지 하고 선옥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죠. 크루즈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밧줄이 풀리고 큰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육지는 점점 멀어졌고 파도는 잔잔하게 배를 흔들었습니다. 선옥은 갑판 난간에 서서 사라져가는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여행을 함께 했을까요? 둘이서 손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선옥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배는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갔고 선옥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부두에서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지혜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정말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선옥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은 난간을 꽉 움켜쥐고 먼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크루즈선은 화려했습니다. 로비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났고 복도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식당은 언제나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자리는 늘 외로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선옥은 늘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선옥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지혜는 함께 탑승했지만 선옥 곁에 있는 시간은 극히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고 선옥과 마주 앉아서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선옥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스테이크는 부드러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와인은 씁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지혜는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선옥은 테이블에 홀로 남아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옆 테이블의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미소 짓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손자들과 함께 온 할머니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옥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선옥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 끝에서 통화하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기둥 뒤로 숨겼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요. 보험은 제 이름으로요.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정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이라니 무슨 보험을 말하는 걸까요? 선옥 자신의 보험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지혜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사고로 처리되면 그만이에요. 사고라니. 선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선옥은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평소 선옥 앞에서 보이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확인했어요. 수억은 될 거예요. 회사 주식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통화를 마친 지혜가 돌아섰고 선옥은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선옥은 숨을 죽인 채 며느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혜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선옥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지혜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 이번 주 안에 처리, 완벽하게, 사고로 처리. 도대체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옥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통과 물 한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약 드셔야죠. 지혜는 상냥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약? 난 특별히 먹는 약이 없는데. 어머니, 혈압약이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이 약은 혈압에 아주 좋아요.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지혜는 약통을 열어 알약 2개를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은 선옥이 평소 먹던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지혜야, 이 약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먹던 약이 아닌 것 같아. 새로 나온 거예요. 더 효과가 좋대요. 의사가 추천한 거예요. 어서 드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옥은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강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푹 주무세요. 내일 또 가판에서 산책해요.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야. 선옥은 마지막 의식 속에서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개운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지혜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판에서 산책하시죠. 바다 공기 좋아요. 건강에 좋대요. 선옥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지혜는 이미 선옥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마치 철갑을 낀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가판 위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는 어제보다 높았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선옥은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지혜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배의 끝으로 난간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 저기 끝까지 가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평생 못 볼 경치예요. 지혜는 배의 맨 끝쪽을 가리켰습니다. 난간 너머로는 끝없는 바다만 보였습니다. 파도는 사납게 출렁였고 물거품이 하얗게 일었습니다. 지혜야,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할 것 같은데 돌아가자.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저 불빛 보이세요? 저게 희망이래요. 선옥은 지혜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저 멀리. 그게 인생 마지막 항로래요. 마지막 항로. 그 말에 선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혜는 뒤에서 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옥이 돌아보자 며느리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어머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지혜는 약을 가져왔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가판으로 끌려나가 바람을 맞았고 지혜는 늘 난간 가까이로 선옥을 데려갔습니다. 선옥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정신은 흐릿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나 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말 이상해. 어머니, 배 안에 의사가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약을 가져왔습니다. 선옥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약을 삼키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아름다웠지만 선옥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며느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고 육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옥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더욱 적극적으로 선옥을 갑판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재촉에 떠밀려 갑판을 오르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황빛이 사라지고 보라색이 번지더니 곧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선옥은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지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갑판에 올라가요. 밤바다가 정말 아름답대요. 놓치면 안 돼요. 지혜야, 난 너무 피곤해. 오늘은 그냥 쉬고 싶구나. 내일 낮에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이면 배가 항구에 도착해요. 오늘 밤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평생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선옥은 며느리의 강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어지러웠지만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쉬고 싶었지만 지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선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 공기는 냉랭했고 갑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실내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갑판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선옥과 지혜뿐이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옥은 지혜의 손에 이끌려 크루즈맨 위층 갑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선옥의 팔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갑판 끝, 난간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밤하늘 아래 검푸른 파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다는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는 천천히 흔들렸고 갑판은 미끄러웠습니다. 선옥은 갑판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물기가 맺혀 있어 미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바람이 세서 위험하겠네.
들어가자. 정말 춥고 무섭구나. 선옥은 불안한 마음에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선옥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선옥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저 불빛 보이세요? 그게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지혜는 어둠 속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선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바다와 어둠뿐이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일렁였고 하얀 물거품이 부서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혜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머니, 좀 더 가까이 가봐요. 난간 쪽으로요. 거기서 보면 보일 거예요. 지혜는 선옥을 난간 앞으로 밀듯이 이끌었습니다. 선옥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래로는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고 바다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야, 무섭구나. 들어가자. 제발. 선옥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지혜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차가운 손이 선옥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니? 선옥이 의아해하며 돌아보려는 순간 지혜가 살짝 선옥의 손목을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선옥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이 배 밑으로 밀려났고 중심을 잃은 선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선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나 좀 잡아줘. 선옥은 다급하게 난간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약에 취한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발은 갑판을 벗어났습니다. 중력이 선옥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짐덩어리 치웠네.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무감정하고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선옥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넌 어떻게 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옥의 몸은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베었고 귓가에 쌩쌩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옥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았고 하늘과 바다가 뒤섞였습니다. 지혜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선옥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첨벙. 파도는 거세게 일렁였고 그 속으로 선옥은 삼켜졌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밝게 빛났고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 완료.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쪽 세상에서도 행복하세요. 이제 전 자유예요.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갑판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그 큰 집도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파도는 검은색으로 출렁였고 거품은 하얗게 일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 있었고 별들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선옥이 사라진 바다 위로 배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선옥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몸은 무겁게 침몰했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물은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옥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짐덩어리 치웠네. 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선옥의 눈이 감겼고 파도는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고 바다는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았고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세차게 불었습니다. 어선들은 항구에 묶여 있었고 어부들은 집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비는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 작은 어촌 마을의 해안가에는 온갖 부유물들이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플라스틱 쓰레기, 해초들이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부짖었고 파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노어부 김철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물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50년 넘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철수에게 태풍 후의 작업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해안가를 걸으며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태풍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부표가 떠내려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물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당기던 철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물 한쪽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해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축 늘어진 긴 머리, 젖은 옷, 창백한 얼굴. 철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람이야. 철수는 급히 달려가 여인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맥박을 짚어보니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바다에서 며칠을 버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여인을 그물에서 풀어냈습니다.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철수는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듯했고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긴 어디죠? 여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작은 어촌이에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철수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인은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한테 연락해야 하잖아요. 여인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딘지도 제가 누군지도 제 이름도 모르겠어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태풍 때문에 머리를 다친 것일까요? 아니면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철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여인을 업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마을의 작은 여관, 해송여관에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여관 주인 박순자는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순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건졌어요. 기억을 잃었대요.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쉬게 해줘요. 빨리요. 순자는 여인을 방으로 데려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이고 두꺼운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한 기운이 여인의 몸을 녹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체온을 되찾았고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관에 머물렀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박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70 정도로 보였고 성은 박씨 같다는 추측에서였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모르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옥은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다가 두려웠습니다. 바다를 보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검은 바다가 자신을 삼켰고 숨이 막혔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죽음의 공포.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덩어리 치웠네. 그 말을 들으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옥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뿐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왜 그렇게 미워지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본 여자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냉정한 미소,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여관 일을 거들고 가게 청소를 하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선옥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고 철수는 가끔 신선한 생선을 갖다 주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옷을 갖다 주고 아저씨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아줌마, 오늘은 좀 어때요? 기억 좀 나요? 순자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바다 손목을 미는 손,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말. 짐덩어리 치웠네. 선옥은 그 말에 몸을 떨며 깼습니다. 누가 자신을 짐덩어리라고 했을까요? 누가 자신을 바다에 밀어 넣었을까요? 꿈일까요? 아니면 진짜 일어난 일일까요? 선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자신의 얼굴일까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주름진 피부, 나이든 손, 하얀 머리카락,
모두 자신의 것이었지만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은 뭐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선옥은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뿌리 없이 떠도는 나뭇잎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달은 바다를 비췄고 파도는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선옥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가 있을까요? 자신을 밀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까요? 밤은 깊어갔고 파도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은 무릎을 안고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촌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해송여관에서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선옥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선옥은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여관 청소를 돕고 오후에는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둠, 바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깰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옥은 마을 식당 바다횟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어진 식당은 한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선옥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이영숙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 아줌마, 차 한잔 하세요. 수고했어요.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선옥은 고맙다며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선옥은 무심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석 달 전 크루즈 여행 중 실종된 해운그룹 창업주 부인 박선옥 씨 사건이 사고사로 결론났습니다.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잔이 떨렸고 차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박선옥. 그 이름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선옥 씨는 지난 100일 전 가족 여행 중 크루즈선에서 실종되었으며 경찰은 해상사고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품위 있게 미소 짓고 있는 노부인의 얼굴. 선옥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번개가 머리를 관통하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해운회사, 아들 정민수, 며느리 윤지혜, 크루즈, 약, 갑판, 밤바다, 짐덩어리 치웠네.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바다에 밀어넣었던 그날 밤. 차가운 손, 냉정한 목소리,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물속으로 가라앉던 기억. 숨이 막히던 순간. 모두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선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몸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숙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선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사람 나예요. 내가 박선옥이에요. 뭐라고요? 박 아줌마, 정신 차려요. 선옥은 영숙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기억들이 마구 섞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계산된 미소, 독이 든 약, 가판 위에서 자신을 밀던 순간. 지혜 윤지의 내가 나를. 선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으니까요. 보험, 재산, 회사,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지혜는 자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계획적이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지금 저 뉴스는 자신이 죽었다고, 사고사로 결론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선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 주름진 피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신.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영숙이 선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박 아줌마, 제정신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 박선옥이에요. 저 뉴스에 나온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바다에 밀어 넣었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박선옥의 사진이 떠 있었고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인 며느리 윤지혜 씨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이라니, 그리워한다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혜는 지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재산을 차지했다고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올랐고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바다로 돌아가야겠어. 선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박 아줌마. 아니요, 박선옥이에요. 내 이름은 박선옥입니다. 선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하고 혼란스럽던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강렬한 빛이 서렸습니다. 73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눈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되찾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모든 걸 기억했어요.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서울로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바다가 자신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살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음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선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가? 어떻게 며느리와 마주할 것인가? 선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어촌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옥을 막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노자돈을 쥐어주었고 철수는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선옥은 고마움을 표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날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몸 조심하시고 꼭 연락 주세요. 걱정될 거예요. 순자는 선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져 갔고 산과 들판이 지나갔고 도시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선옥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아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선옥은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의 옛 동업자였던 이정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이정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옥은 이정만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정만은 자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 앞에 선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정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석 달 동안 바다에서 어촌에서 지낸 선옥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옷은 초라했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이른 중반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이정은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정은 선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안경 너머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 혹시 설마. 이 회장님 저예요. 박선옥이에요. 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습니다. 환상을 보는 건 아닌지 확인하듯. 선옥 씨, 정말 선옥 씨예요? 살아 있었어요? 뉴스에서 죽었다고 사고사로 결론 났다고. 죽은 줄 알았겠죠.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이정 회장님,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정은 황급히 선옥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힌 후 손이 떨려 찻잔을 쏟을 뻔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선옥은 차를 마시며 지난 석 달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시작, 며느리가 매일 먹인 이상한 약, 몸이 점점 약해지던 일, 갑판 위에서의 배신,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낸 순간 차가운 바다에 떨어진 일, 죽음의 공포, 그리고 기적적으로 어부에게 구조된 일, 기억을 잃고 어촌에서 지낸 석 달, 밤마다 시달린 악몽, 그리고 뉴스를 보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순간까지. 선옥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찻잔을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살인 미수예요, 이건.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제 재산부터 되찾아야 해요. 제가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 모든 게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보험금도 주식도 집도 계좌도. 맞아요. 윤지혜가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았고 회사 주식도 상속받았어요. 집도 지혜 이름으로 넘어갔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 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목격자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했고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선옥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실수가 지혜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회장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재산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힘을 빌려주세요. 당연하죠, 선옥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형님께 진 빚도 있고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이정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며칠간 선옥은 이정의 집에서 지내며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정의 도움으로 선옥의 신분을 확인했고 은행 계좌를 복구했습니다. 동결되었던 계좌가 다시 열렸고 선옥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지문과 신분증, 그리고 이정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가 받은 보험금, 상속받은 주식, 집의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서류에서 위조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옥의 서명이 조작되었고, 날짜가 변경되었고,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문서 위조의 살인 미수까지. 윤지혜 씨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10년은 좋게 받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차분함만 남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선옥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냉정하게 진실만 밝히자. 선옥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고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선옥이 실종된 직후부터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계좌로, 며느리 친정의 계좌로, 알 수 없는 계좌로.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선옥의 평생 저축이 며칠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불법적으로 인출된 거니까요. 법원 명령으로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이정의 서재에 앉아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서류, 주식 이전 서류, 계좌 거래 내역, 위조된 문서들 모두 쌓아놓으니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이정이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며느리를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내 인생을 바다에 묻은 대가를 이제 돌려받을 뿐이에요. 선옥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해운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크루즈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초대받았고 호화로운 크루즈선에는 샴페인과 음악이 흘러넘쳤습니다. 윤지혜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선옥의 것이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지혜는 파티장을 누비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소는 화려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님이 그리우시겠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생각나요. 어머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바다 깊은 곳에서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고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지혜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거품이 반짝이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청량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이젠 진짜 내 세상이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민수는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고 회사 사람들도 자신을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해운그룹의 실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파티장의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더니 마이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지혜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선옥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박선옥이 살아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선옥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선옥입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례는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크루즈 여행 중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장내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혜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눈이 지혜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혜야. 그 한마디에 지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 기뻐요. 목소리는 떨렸고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죽기를 바랐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때 바다에 빠진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지. 선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야? 그럼 이 녹음은 뭐지? 선옥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정이 무대 옆 스피커를 작동시켰습니다. 곧 지혜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요. 보험은 제 이름. 짐덩어리 치웠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막고 놀랐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고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된 녹음이에요. 지혜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백히 지혜의 것이었습니다. 선옥은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선옥과 지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지혜야,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 재산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선옥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수는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 아내가 날 바다에 밀어넣었어. 죽이려고 했어.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손은 바닥을 짚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어머니의 증언, 모든 것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너 정말 그랬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이정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입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살인 미수범이 여기 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얼굴은 새파래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초라해 보였고 목걸이는 빛을 잃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진실만 남았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푸른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였습니다. 선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선옥의 증언이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지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지혜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정민수는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내의 범죄에 책임을 느꼈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민수의 사임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도 자신도. 며칠 후 민수가 선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민수를 거실로 들였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꾸미는 줄도 몰랐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제는 상처받은 중년 남자. 가슴이 아팠지만 선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은 아니야. 다만 너무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야. 알아요. 제가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일에만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지혜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를요. 이미 용서했어,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다 내려놓고 울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곁에 더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해도 돼. 민수가 떠난 후 선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쳤고 따뜻했습니다. 선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재판도 대결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옥은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인천항이 아니라 동해안 그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선옥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박 아줌마. 아니, 선옥 씨. 돌아오셨네요. 네, 모든 게 끝났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선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고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파도는 고요했습니다. 석 달 전 이곳 바다가 자신을 품어주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선옥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인이었습니다. 그 바다가 날 삼켰지만 결국 날 되살렸어.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고 진실을 밝힌 자신을. 여보, 나 잘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옥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파도는 대답하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선옥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사진을 꺼내 입맞춤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용서는 이제부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해볼게요. 선옥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용서. 그것이 선옥이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앞에서는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선옥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선옥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출렁이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옥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선옥이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미소였습니다. 고통과 해방이 공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는다. 그리고 진짜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는 그 말을 받아들이듯 부드럽게 밀려왔고 하늘은 더욱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선옥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앞만 보며 살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따뜻하게 용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카메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선옥의 모습은 작아지고 바다와 하늘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석양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만 남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선옥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처럼.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고 또 밀려갔습니다. 삶도 그런 것이겠죠.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렇게 계속되는 것. 선옥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파도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